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조금 어려운 대화입니다. 5편입니다. 교재는 그 79페이지인데요. 투자론이 이제 우리 목차로는 5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개 6문제 내지 8문제 묻습니다. 조금 많이 물어요. 이 중에 두세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니까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러분 집중 학습을 해야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챕터 1번에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시험장 가면 한 4-5문제 항상 나옵니다. 오늘이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투자 이론에서는 빈도가 적습니다. 2개 내지 3개. 한 문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챕터 1번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교재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지난주 공부했던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프 같은 거 안 나온다. 분수, 숫자가 막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큰 1번에 가면 직접 투자라는 말이 나올 건데요. 자, 큰 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칠판에다 써고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직접 투자라는 얘기는 이제 구분하고 갈 거니까, 자, 원룸에 투자한다고 가정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투자했다가 아니고요. 투자 분석의 과정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미리 검토하는 과정인데, 원룸의 가격이 100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취득하는 거잖아요. 조달합니다. 기본 가정이다. 40억은 여러분 돈으로,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이라고 할 거고요. 60억은 은행에서 빌려오겠습니다. 그럼 빌려온 돈이니까 차입금 하면 되죠. 쓰기 나름이에요. 융자금이다. 다시 바꾸면 60억은 저당 투자액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빌려온 돈은 일정한 대가는 상환해야 되는 거죠. 레이트 이자율을 10% 할게요. 융자금 상환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의상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낼게요. 원금을 만기에 어떻게 한다? 일시에 갚는다. 그럼 이제 융자 기간이 5년, 앞으로 N은 기간은 연수입니다. 융자 기간이 5년이면 5년 말에 원금을 갚는 거죠. 중간에 뭐는 내셔야 돼요? 이자 내는 기간은 거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시험장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자 내는 기간은 뭐라고 한다? 거치 기간이다. 그럼 60억이 10%니까 얼마입니까? 6억 정도는 매익이 상환한다는 걸 가정을 합니다. 외울 건 아니고. 자, 그러면 40억, 60억 더하면 얼마입니까?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을 앞으로 우리는 총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총 투자액. 총 투자액으로 부동산 사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 100억. 그 뻔한 걸 왜 물어봤냐면 시험장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총 투자액이 100억이 등장하면 자동 가격도 얼마다? 100억이라는 얘기 거꾸로 갑니다. 문제에 가격이 100억 나오면 총 투자 금액 얼마다? 100억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 조달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을 취득한다고 하면 됩니다. 투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라는 작업을 운영이라고 할 거예요. 전형적인 보유기간 5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가 잘 되면 가격 오를 수 있죠. 투자 기간 말에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걸 읽을게요. 무슨 투자? 직접 투자. 그러니까 이게 법령의 용어가 아니고 학문적인 용어인데, 그러면 반대의 개념은 아니고, 간접 투자는 그러면 뭐예요? 그거야 네가 말을 해줘야지 하지 말고 주식 등에 투자하는 거 뭐라고 한다? 간접 투자. 그 시험에 나와요.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돈 가져와서, 달러 가져와서 국내에다가 땅 사고 건물 세우고 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럼 단기 자금, 장기 자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캐치할 능력이 돼야 됩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앞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큰 돈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죠. 용어는 필요한 사항이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우리가 그냥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면 되죠. 문제 안 되고, 처분했으니까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다.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바꿀게요. 임대료 수입은 빌려주고 얻은 이익이죠. 우리 한번 들어봤어요. 이용이익이다. 다시 바꿔 말하면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팔아먹은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양도차익이라고 안 나옵니다. 자본이득이라고 나온다. 지금 뭘 정리하는 겁니까 하면 토지는 소멸돼야 안 돼요.
그럼 영속성이죠. 건물은 뭐라고 합니까? 내구성. 특성 때문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보유 기간 동안에 무슨 이득? 소득 이득과 투자 기간 말에 자본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투자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이죠? 여러분은 임대료와 매각대금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겁니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실이 발생할 수 있죠. 빈방이 발생할 수 있다. 임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는 가격이 처분하지 못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거꾸로 투자 원금에 손실 문제가 있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시험장에는 위험이라고 한다. 다시 투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다시 100억이 전부 여러분 돈이라고 가정하고 부동산 투자 안 했으면 그 돈 정기금 넣어놓고 이자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투자하는 순간 이자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투자 안 했으면 원금 손실 문제가 있어 없어요? 그럼 투자하다 보니까 위험이 존재한 거죠.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 포기한 대가를 앞으로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겁내지 말고 학원에 자격증 취득해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는 기회비용이 뭐가 있어요? 포기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수강료 돈 나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학원 안 나왔으면 지금 뭐 했을까? 다른 데 갔겠죠. 여행이나 가족들을 잘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포기한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포기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기간이 오래 너무 길어져 버리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기회 될 때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험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하고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기회비용이 충족될 때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이걸 뭐라고 만날 거냐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바꿔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기회비용이 충족될 때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정기금 이상 정도의 수익은 예상돼야 되죠. 그럼 투자하다 보니까 위험이 발생했으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는 충족이 돼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교 한번 하고 갑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임대료와 매각대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뭐 받는다고 합니까? 배당. 그 배당은 꼭 줘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식도 매매 차익이 있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라고 하죠.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 투자하면 뭐 받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고정적 이자입니다. 여기 주의할 거 나중에 다 공부 시험에 물어보니까 채권은 여러분 받는 이자가 안 변합니다. 그럼 원금은 언제 받을 거예요? 채권의 만기 때 받아요. 그럼 채권도 다 똑같아. 모든 자산 가격,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올라요.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도 올라요. 거꾸로 그러면 채권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면 채권도 그러니까 차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써먹을 내용이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고정적 이자, 주식은 배당, 부동산은 뭐라고 한다? 임대료. 그러니까 문제는 공실이 생기면 이것도 안 될 수 있단 말 아닙니까?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큰 틀 정리했고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 가서 직접 투자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취득해서 운영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투자라고 했던 처음 보시는 거니까 괄호 1번에 투자의 개념입니다. 자, 투자는 항상 뭘 내포하고 있다? 위험. 자, 위험이 내포되어 그 이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퀄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위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줄로 갈게요. 부동산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죠. 그렇습니까? 적절한 대가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용어 정리했던 것처럼 영속성 동그라미 치고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전형적인 보유기간 대개 5년이라고 합니다. 운영 임대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 뭐라고 한다?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소득이득. 끊고 다음 줄에 투자 기간 말에 처분을 통해 매각대금 무엇도 획득할 수 있다. 자본이득도 획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이제 큰 2번 항목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별표 딱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수익률이죠. 근데 성격은 뭐라는 얘기예요? 비용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요구 수익률이 대단히 중요한데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이 뭡니까 하면 투자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이라고 하면 쓸 거 없습니다.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왔어요. 적어도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보상받아야 되는 거죠. 투자에는 또 원금 손실 문제가 있지요. 위험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를 정의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도 오르죠. 고성장, 고물가다. 그럼 인플레가 심해지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물건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임대 수익 받은 것이 현금이잖아요. 임대 수익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요구 수익률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기예금 이자 정도, 투자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요구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괜히 옮겨놨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쓸 내용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는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책 봐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그러면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 무위험률이 뭡니까 하면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은행이 부도 안 나면 원금이자 받죠. 국채도 국가가 부담 원금이자 받습니다. 그 정도는 보상받을 필요가. 예를 들면 3% 정도는 충족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투자하니까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에 대한 할증인데 이게 원문으로 쓰면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할증률 혹은 대가율 혹은 보상률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요 값은 줍니다. 그럼 2% 제시면 합이 얼마예요? 5%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인플레가 과도해지면 임대 수익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3%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합이 얼마가 된 거예요? 합이 8이 됐잖아요. 그럼 최소 8% 정도는 충족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이 수식을 이제 피셔학자가 만들었다고 해서요. 피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만 시험장에 피셔 방정식이 뭐냐라고 묻지는 않는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의 성격을 따져봅시다. 우리 예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돈을 한번 예치하는 거죠. 만기 때 원금이자 받습니다. 그럼 1억이란 돈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럼 1년 지나면 이자율이 4%라고 합시다. 그럼 만기 때 뭐 받아요? 이자 얼마 받고? 400. 원금 얼마 받고? 1억. 이게 정기예금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금은 내가 가입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면 고스란히 이자 원금이 돌아오죠. 그렇습니까? 아닌가? 시간만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1년의 기다림이라는 걸 포기한 결과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위험률의 성격을 읽을게요. 뭐라고 한다?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중요하고 투자했으니까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비용 보상은 뭐라고 한다? 위험, 할증률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위험률, 할증률, 인플레율은 고정돼 있어요? 변해요? 우리 개론 시험에 고정적이라고 나온 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다 변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쓰면 이자율인 거니까요. 아침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자, 이자율. 동의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의어로 금리. 그럼 의미를 따지면 돈의 가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 시장에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 금리는
오르고 자금 공급이 많으면 금리는 내려간다. 그렇게 결정된 금리를 우리는 시장금리라고 하잖아요. 시장금리.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용어는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또 인하했죠. 0.25 인하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물어본다. 여러분 시험에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요구도 뭐 한다. 높아진다. 계속 물어왔어요. 위험 여기 볼게요.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인플레가 높아지면 요구도 아울러 상승한다. 그럼 상승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다 아니다. 성격이 기회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비용이 커진 거니까 투자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거시적인 상황은 금리를 2번 내렸으니까 앞으로 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제가 뭐 사란 얘기 아니야. 이게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투자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자꾸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 좋은 투자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위험률은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코인, 주식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한다? 공격적이다. 나는 너무 무서워. 정기예금, 적금 선호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가 달라지면 읽을게요. 그럼 요구 수익률도 달라지게 된다. 개론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요. 이렇게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못 봤던 지문 나와도 이렇게 대한 물어보면 99% 5입니다. 5. 그럼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공부를 왜 해요? 시험에 공부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달라질 수 있다. 5 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X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가 높아지면 요구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써먹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겁내지 말고 투자를 통해 뭐 되는?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을 구합니다. 이게 10%라고 할게요. 그럼 이 자체로 투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공부했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그럼 요구가 8%면 읽을 게 뭐가 더 크다? 기대가 더 크죠. 그럼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꾸 나온다. 앞으로 수익률이 등장할 때는 뭐와 비교한다? 요구와 비교하고 이게 비용이니까 얘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다. 반대가 되면 투자를 기각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5편, 6편, 8편에 전부 활용이 돼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게 잘 보고 대응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재로 갑시다. 그래서 80페이지를 가서 책 봐드리고 갈게요. 80페이지를 먼저 갑니다. 하단부에 괄호 1번 단골 지문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 동그라미 치고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의 자본을 투자하기에 충족돼야 할 최대한 최소한 별표가고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줄에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포기해야 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자본에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다. 부동산 투자하는 순간 정기예금 날라갔지요. 그렇습니까? 대체했다는 뭐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드 가셔가지고요. 기회비용 동의어로 자본비용입니다. 이 개념도 시험에 물어봤어요. 자,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딱 끊고요. 그 선택으로 포기하는 가치, 포기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다. 공부를 5년, 10년 해버리면 기회비용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몰비용으로 바뀌어버려요. 사교육비가 다 매몰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어는 필요해요. 저심이 물어봤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고 그게 충족될 때 투자가 가능하다. 괄호 2번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은 우리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 매칭해야 됩니다. 끊고 다음 줄에 위험, 이건 위험이 보여져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뭐라고 한다? 위험
할증률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시간에 대한 비용은 뭐라고 하고요?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아주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여러분이 보고 읽어요. 이제 요구 수익률은 첫 번째 무위험률,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 할증률, 그리고 예상 인플레로 구성된 산수도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들은 전부 다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산수할 것밖에 없다. 몇 프로입니까? 요구가 8%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 8% 정도는 충족되어야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질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막 질리면 안 돼.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데 아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다. 내려간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환경 기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무위험 이자율인데 그래서 줄여가지고 앞으로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은행 부도 안 나고 국가 부도 안 나면 이자 원금 받죠.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그 기업 항목의 정기예금 이자율, 국채 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는 구분하고 그래서 걔네들을 마지막 줄에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라 그랬으니까 다음 줄에 자금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즉 밑줄자 두 번째 줄 자금 시장 동향에 따라 밑줄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경제상은 당연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율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를 뭐라고 한다? 기준금리에 따라서도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물어봤어요. 다음 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무위험률도 뭐 한다?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당연히 요구도 뭐 한다?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위험 할증률을 영문을 한글로 옮겼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동의어를 쓰다 보니까 할증률 쓰기도 하고 대가율 쓰기도 하고 위험 보상률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보상 정도 포인트 지문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뭐 한다? 달라지게 된다. 괴로운 이런 지문 앞으로 전부 다 오지문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결론입니다. 앞에 봤던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 커지면 당연히 요구도 뭐 한다? 높아진다. 개념 중요합니다. 그럼 요구가 높아진단 말은 뭐가 커진 거다? 괄호 묶으세요. 기회비용이 커짐으로. 괄호로 묶으시라는 얘기는 그건 시험장 안 줘요. 그럼 요구가 높아지면 비용이 커짐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요? 낮아진다. 중요합니다. 결론 왜 공부하느냐? 요구 수익률이 충족될 때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드 가셔가지고요. 보조도 아니고 심히 물어봅니다. 기대 수익률.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써볼게요. 10%. 요구는 8%. 그럼 뭐가 더 크면? 기대가 더 크면 투자를 오타가 났네. 채택. 투자 채택입니다. 이제 보이네.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반대가 되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익률 자체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비교한다? 요구와 비교해서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피셔 효과는 잘 안 물어보는데 사이드 용어 정의부터 인플레이션, 고성장, 고물가죠. 고물가 현상이다. 그러니까 물건 가치가 지속적으로 뭐 했다? 상승했다. 거꾸로 그러면 화폐 가치는 뭐 한 거다? 하락한 거니까 임대 수익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인플레이션도 위험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본단에 가서 그래서 두 번째 줄 인플레가 발생하면 원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인플레만큼을 요구에 반영하는 걸 피셔라는 학자가 뭐라고 한다? 피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무리키는 안 물어보더라도 다시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 높아질 수 있다. 충분히 물어볼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자체가 뭐 그게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메뉴에 요구 수익률이 개념은 여러분이 절대적이에요. 차후에 가면 이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요건을 보고요. 책을 넘겨봅시다.
그럼 큰 2번으로 가서 이제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 만납니다. 이 실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이 뭐예요 하면 5년 동안 임대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임대료 수입하고요. 5년 말에 매각대금이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될지 산수하는 과정을 보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용어 보신 것처럼 여러분 책에 세 번째 총 투자 금액이 100억이라고 나오면 자동 부동산 가격도 얼마다? 100억 동의어라 그랬어요. 총 투자 이퀄 부동산 가격 동의어입니다. 100억이다. 그것만 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단부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돼 있나요? 그렇습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1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보러 갈 겁니다. 영업 현금이 뭐다? 임대료 수입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밑에는 크게 읽을 건 아니고 83페이지로 갑니다. 회색 박스가 있나 여러분 책에도? 예, 별표 가야 돼요 일단. 예. 오늘은 소개만 드릴 겁니다. 부담 안 드릴 거야. 영어 단어는 무시한다. 보고 계신 게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식 개념 아니고요. 미국식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개념과는 매치가 안 된다. 자, 그러면 볼게요. 맨 밑에가 뭐가 나옵니까? 세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세후란 얘기는 세금 다 냈고 내 돈에 대한 결과물을 구한다.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암기할 건 아니고, 자, 일단 우리 생각 좀 하고 갈게요. 원룸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방이 봅시다. 방이 100개라고 할게요. 적은 규모 아니네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뭐가 있겠어요? 임대료 수입이 있겠네요. 그럼 규모가 적지 않은 거니까 부가적으로요. 구내 식당도 운영하고 자판기도 설치해보고 주차 요금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시고 얘네들은 임대 수입이 아니에요. 임대 수입은 아니잖아요. 임대 수입이 부가적인 수입이면 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 있고 뭐가 있다. 기타 소득이 있다. 자, 일단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임대 사업 안 해봐서 모르게 하지 말고요. 그럼 종업원 고용해야 되겠잖아요. 월급 줘야 되죠. 종업원 급여, 경비가 발생합니다. 불나면 서운하죠.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경비잖아요. 그럼 경비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돈 빌려와서 60억 빌려왔잖아요. 60억에 10% 이자는 갚아줘야 되죠. 원리금 갚아줘야 되는 거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임대소득세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뭘 알고자 한다? 세후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능 총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총이라는 표현이 가능 조소득 쓰기도 하고요. 쓰기 나름이에요. 가능 총수입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무시하고 연상합시다 그러면 가능한 총수입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방이 몇 개다? 100개다. 그럼 한 칸당 임대료에다가 객실 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총수입이다. 그러니까 가능 총수입은 한 칸당 임대료 프라이스에다가 임대 단위 수, 임대 단위 면적 곱하면 뭘 구할 수 있다. 가능 총소득 구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 수입이고 부가적인 수입이 뭐가 있다? 기타 수입. 이걸 이제 영업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영업의 수입이다. 들어오니까 플러스 있고요. 그럼 따져봐요. 백실이 모두 만땅 될 리가 있나요? 빈방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빈방은 이거에 뭐라고 한다? 공실. 자, 불편 용어가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이 뭡니까 하면 학생들을 대상을 하다 보니까 반값을 뜯길 수 있죠. 그럼 회수 불가능한 손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공제 차감하는 게 있습니다. 대손 충당 혹은 공실 및 불량 부채란 표현도 써요. 그럼 그 부분을 더한다, 뺀다. 빼겠다는 얘기면 마이너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읽을게요. 유효 총소득이 나왔죠? 유효 총소득 조소득입니다. 성격 실제적인 이게 영업수익이에요. 다시 유효의 성격이 뭐라고요? 영업수익. 그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뭘 빼겠노라? 영업 경비를 공제. 쓸 건 없어요. 책 봐드릴 거니까. 예를 들면 임대부동산에 이렇게 유지 관리비를 말합니다. 화재 보험료 책 확인해 드릴 거예요. 많이 와주세요. 광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광고비, 종업원 급여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업 경비다. 그님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독특한 한 거 아직 깊은 내용 공부 안 했을 건데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세죠. 얘도 경비에 들어가요. 경비에 들어가고 우리 시험에 결국 나왔다. 용역비 뒤에 볼 건데요. 용역을 주다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있죠. 아마 이 표현보다는 아웃소싱이란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업무와 일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걸 뭐 한다? 용역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용역비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영업비도 경비에 반영한다. 여기는 별표하셔야 됩니다. 영업경비는 대단히 중요하다. 책 봐드릴 거. 공제하면 세 번째 소득 읽을게요. 순, 영업, 순. 이제 순의 의미를 보려고 할게요. 우리가 순이란 의미는 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뭐 한 거다? 뺀 결과물을 순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저놈 순전히 나쁜 놈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공제받더니 정말 나쁜 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의 의미가 뭐다? 공제. 제가 복잡한 얘기 안 써놔더라. 이거 봅시다. 자, 우리가 총수익에서 이렇게 총비용을 공제 차감한 걸 흔히 뭐라고 읽어요? 순수익, 순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의 의미는 뭐다? 공제한 결과물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1번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은 처음에 여기 봐야 됩니다. 카메라 따라오세요. 처음에 여러분 돈, 내 돈과 융자를 합한 총이죠. 총 투자액으로 얻어낸 결과물이 세 가지란 얘기입니다. 왜 지금 물어본 거냐면 순영업 소득은 총 투자의 결과물이다. 그러면 빌려온 대가는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 기간 갚아야 할 원금이자 합계를 영문을 대비 서비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읽으세요.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갈 건데요. 융자금 상환 방식이 여기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읽어봅시다. 매기 갚는 원금이 뭐하다? 균등하다. 뭣도 내야 됩니다? 이자도 내야 되죠. 이런 방식이면 부채 서비스가 내는 원금 이자가 다 들어갑니다. 원리금이 다 들어가는데 오늘 조건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면 원금 언제 갚아요? 만기 때. 그럼 중간에 낼 건 뭐다? 이자만. 그래서 얘를 경우에 따라 이렇게 연간 이자 비용이란 말도 써요. 정확하게 동의어는 아닙니다만 다시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읽고 원리금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 연간 이자 비용.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오래전에 3번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려면 아래쪽 자료는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위로 달아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채 서비스액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공제했으니까 4번 세전, 세금을 냈기 전에 현금 수지입니다. 그럼 타인자본 대박 갚았으니까 얘는 이제 지분 투자의 결과물이에요. 그럼 어떤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개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뭘 내고? 소득세. 법인세. 임대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소득세라는 말도 쓰고 읽으세요. 영업 속세를 공제하게 되면 최종으로 뭘 구한다? 세후 수지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당장 이거 외우란 말씀 안 드릴게요. 1월달 가서 암기하라고 할 거니까 오늘 이거 알고 가는 것은 용어들은 정리한다. 기타 수입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쓰고 영업의 수입. 공실은 뭐예요? 빈방. 회수 불가능한 손실은 뭐라고 한다? 대손, 충당금. 그럼 영업경비니까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유지관리비, 보험료, 광고비, 종업원 급여 등을 말해. 물어봅시다. 자,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는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별도로 빠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영업경비 정의합시다. 임대에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그러니까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 그 정도는 알고 간다. 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제한 결과물. 그게 기억해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 매 기간 갚아야 할 뭐다? 원리금의 합계, 경우에 따라 연간, 이자 비용이라 하더라는 이게 1년 동안에 뭘 구하는 과정이다?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율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당장 제가 암기하라고 하지 않아. 오늘 구경한 것이고요. 다시 1월 달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암기하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자. 자, 교재는 확인합니다. 83페이지 가셔가지고요. 하단부 1번 가능 총 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소득 같은 말입니다. 이거 쓰기 나름이에요. 가능 총수입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챙겼던 거 한 칸당 임대료 P 곱하기 Q 하면 이게 뭐라고요? 가능한 총 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만 알면 되고요. 바로 2번으로 갑니다. 기타 수입을 다른 말로 기타 소득. 첫 번째 줄에 영업의 수입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영업의 수입이다. 바로 3번 빈방을 뭐라고 한다? 공실. 자, 그러니까 공실이고 대손 이렇게 할까요?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공제하는 걸 대손, 충당 혹은 불량부채, 불량채권 쓰기도 합니다. 영어 원문을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동의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용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회수 불가능한 윗줄자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미리 반영해서 공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손충당금 혹은 불량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볼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영업경비는 별표해 주겠습니다. 임대에 소요되는 경비, 운영경비, 운영비용 한다. 그래서 1번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84페이지죠? 84페이지입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광고비, 인건비는 다른 말로 종업원, 급여, 전기전화요금, 다음 줄에 재산세도 경비에 포함한다. 중요도 있습니다. 사이드 가셔가지고 용역비가 보입니까? 용역비도 경비에 포함된다.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35회 때 계산 문제 물어봤으니까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눈에 익혀가는 거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항목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의 경비입니까? 경비 아니, 암기할 거 없어요. 이 용어만 알면 되잖아요. 경비 아니다. 다음 줄에 자,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의 급여나 소유자의 개는 경비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눈을 봐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당장 외우라는 거 아니야. 영업경비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거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급여나 소유자의 업무비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바로 5번으로 가서 부채 서비스, 부채라고 쓰면 안 돼요. 자, 왼쪽 사이드부터 갑시다. 보조단에 가면 오늘 빌려온 돈 60억 빌려온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융자금, 다른 말로 대출, 원금, 그리고 저당, 대부 동그라미 치고 출제자마다 용어를 바꿔 쓰기 때문에 빌려온 60억을 뭐라고 한다? 융자금, 또 대출, 원금, 저당, 대부 얘기고 빌려온으로서 매 기간 여러분이 상환해야 할 원금이자 합계를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 동그라미 치고 지불액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리금이 무슨 말이에요? 원금이자 합계예요.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 따라 이렇게 연간 이자 비용 쓰기도 한다. 용어들 잘 정리합니다. 저당 지불액, 원리금 경우에 따라 연간 이자 비용이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금에 대한 매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고 맨 마지막 줄에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서 포인트 지문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원금 만기 상환 방식이면 부채 서비스액에는 뭐만 들어간다고요? 이자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용어를 잘 정리할 필요 있겠습니다. 됐죠? 자, 지금 동안에 이게 여러분 책 갈게요. 다시 여러분 교재를 책 갑니다. 83페이지 가셔가지고 쭉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표 다시 그 회색 박스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책 보고 읽으세요. 이게 보지 말고. 첫 번째, 여러분 책 보고 가능 총소득이죠. 어떻게 구한다?
한 칸당 임대료에다가 임대단위 수. 한번 써요. 불편하면 P 곱하기 Q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뭘 더합니까? 기타 소득은 더하고. 보고 읽어서 여러분 책 보고 공실 및 대손 충당을 뭐 하면 공제하면 2번 붙이세요. 2번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다. 성격이 뭐다? 영업수익. 따라오는 거 영업 경비. 경비를 뺀 거죠? 그럼 세 번째 칸 동그라미 3 붙여가지고 순 영업소득. 그렇습니까? 그 뭐 빼야 됩니까? 부채 서비스액 차감해서요. 네 번째 4번 붙여가지고 세전현금 수지. 뭐 뺐습니까? 소득세. 마지막에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제가 프레스 안 넣을게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이 암기할 건 아니고 1월달 가서 다시 자세히 보고 그때 가서 암기방 알려드립니다. 이게 중요도가 있다는 게 인지만 하시면 돼요. 넘깁니다. 넘겨서 84페이지 가시면 용어만 정리할 겁니다. 84페이지 가시면 큰 3번 항목에 뭐라고 나와요? 매각 현금을. 그러니까 기간 말에 부동산 판단했죠. 그것을 이제 지분 복귀액이라고 쓴 겁니다. 그럼 왜 지분 복귀냐? 이 볼게요. 서두에 내 돈 40억, 융자금 60억, 총 투자 금액 얼마?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취득 가격 얼마? 100억. 5년 동안 지나오면서 빌려온 돈을 10억을 미리 상환했다고 합시다. 그럼 갚지 못하고 남은 건 얼마? 이게 50억을 이제 미상환 잔금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까지 모두 상환하고 양도차익 전부 세금 냈고 순수하게 내 돈에 진 게 뭐냐라고 해서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 때도 경비 들어가가 안 들어갈까? 중개보수 환급이 들어가죠. 떨어낼 거고 갚지 못한 잔금도 떨어낼 거고 양도차익 세금도 내고 나서 내 손에 진 금액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지분 복귀.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장 볼 거 아니니까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시면 표 있나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5년 말에 부동산 팔 때 매각 대금을 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할 건 아닌 거니까 끝에 세우만 동그라미 치고 써먹어야 됩니다. 세금까지 전부 공제하고 남는 금액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빈도는 떨어지는 나중에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한번 봅시다.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구하는 과정을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이라고 그랬죠. 5년 동안. 그럼 기간 말에 지분 복귀액 매각 대금 있죠.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액 구하는 게 과정이 된 겁니다. 그럼 생각 한번 할게요. 투자는 언제 한 겁니까? 현재 100억을 투자했죠. 근데 임대료와 매각 대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미래의 수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점과 수익의 시점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장래 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동시점에서 비교 분석을 하고자 잠시 후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우리가 이제 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교재를 한 장을 여러분 넘기세요. 이제 그래서 좀 더 하고 실 겁니다. 큰 3번에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별표 3개 갑니다. 32회 때는 무려 4문제를 물어봤어요. 요걸로 해서. 35회 시험에서는 출제 안 했다. 그럼 외워보시면은 100% 나온다. 이게 수요 공급 이론을 할 때 그래프 원리를 보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듣고 반복해서 분명히 볼 사항입니다. 자, 볼게요. 기본 전제부로 갑니다. 현재 1억 원이 있습니다. 레이트 10% 드릴게요. 레이트 이자율이죠. 그럼 1억짜리를 제가 10%의 정기예금 가입하면 1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산수는 해야지. 원금 1억에다가 10%니까 1000만 원이죠. 1년 후에 얼마다? 1억. 1000이 된 겁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이게 현재 금액이죠. 얘는 1년 후의 금액이죠. 앞으로 1억은 현재 가치입니다.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현재 가치. 얘는 미래 가치입니다. 자, 그럼 현재 1억 원의 1년 후의 가치는 얼마? 1억 1000. 뒤집어 읽을게요. 1년 후에 1억 1000의 현재 가치는 얼마? 1억. 두 개 값은 뭐하다? 같다. 이것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하는. 이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 현재 1억 원과 1년 후에 1억 1000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1년 후에 1억이랍니다. 현재 얼마라고요? 1억. 1년 후에 1억은 같은 크기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1억 천의 현재 가치가 얼마? 1억이니까 요거 현재 가치 1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1억 원을 증권 투자했다고 할게요. 배당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 근데 고스란히 계좌에 1억이 남아있답니다. 일단 이익인가요? 이득은 아니죠. 그럼 본전인가요? 아니다. 이렇게 잘해. 왜 본전은 아니야? 이자율이 날아가 버렸잖아. 이자가 날아가 버렸잖아.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언제 한 거고? 현재 하고. 이게 수익이 장래 수익이니까 장래 수익이 현재 가치가 얼마는 돼야 돼? 1억은 돼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말했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한 결과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요 이런 작업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현재 1억 원과 1년 후에 1억 천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다시 거꾸로 갑니다. 1년 후에 1억의 현재 가치는 1억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게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책 넘어가 버리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투자 금액의 투입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달라서 우리는 뭘 공부한다? 이자율 개념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현재 1억 원의 가치와 끊고 1년 후에 1억 원의 가치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으면 당연히 현재 1억 원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개념 잡기 위해서요. 설명드리고 책 봐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현재 1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현재 얼마가 있다고요? 100만 원. 레이트 이자율 10% 쓸 거 없어요. 기간은 앞으로 2년이나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율의 개념이 단위가 있고 복리가 있죠. 용어부터 구분합니다. 단위는 뭐예요, 그러면? 그거야, 네가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원금에 딸랑 이자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복리는 뭡니까? 원금에 이자가 생기고 또 새끼를 쳐. 이자가 또 이자를 발생하죠. 수익이 재투자된다는 걸 뭐라고 한다? 복리. 이거 중요하면 두 번이나 물어봤어. 우리 개론에서 홍보한 이자는 전부 다 뭘 쓴다? 복리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후에 같이 한번 볼게요. 단위를 갑니다. 현재 얼마 있다고요? 100만 원. 그럼 레이트 10%니까 1년차 발생이자 얼마입니까? 10만 원. 다시 단위는 재투자 안 됩니다. 1년 말 2년 초 원금도 얼마? 똑같이 100. 10%니까 얼마가 됐어요? 10만 원. 그럼 2년 말에 얼마가 됐어요? 120. 이게 단위란 말입니다. 복리로 가겠습니다. 원금 100만 원, 1년차 이자 얼마? 10만 원. 그건 다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복리는 10만 원까지 재투자 되는 걸 말하는 거니까 1년 말에 2년 초에 원금 100이 아니고 11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110에 10% 얼마? 11만 원. 그럼 원금에다 합하면 120일이 된 거죠? 이게 단위와 복리의 뭐다? 차이를 말한다니. 우리는 뭘 따진다? 복리를 말하는 겁니다. 수식을 정리하러 가면 쓸 거 없고요. 자, 1년차 현금 흐름을 정리하러 갑니다. 원금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 그럼 곱하기 1 해도 관계없죠. 원금입니다. 이자 구하러 갈게요. 100만 원 곱하기 10%니까 곱하기 0.1. 산수부터 할게요. 요거 얼마입니까? 요건 얼마고? 10만 원. 110만 원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학창시절에 인수분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더 안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이 같은 100으로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쓸 거 없어요. 100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곱하기는 생략합니다. 여기 있네요. 1 플러스 0.1이 있나요? 그대로 가져갈게요. 곱하기 1 플러스 0.1 하면 100 곱하기 1.1이죠. 그럼 값이 얼마다? 100. 10만 원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자, 그럼 2년차 갈게요. 2년차 현금 원금. 2년차는 이제 원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11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10만 원 곱하기 1 원금이고, 이자 구하러 갈게요. 110만 원 곱하기 0.1 합니다. 산수부터 갈게요. 요거 얼마? 110만 원. 이건 얼마? 11만 원. 똑같이 가겠습니다. 같은 또 110으로 묶을게요. 110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1이 보이고 플러스 있고 0.1이 있죠. 그대로 가져갈게요. 1 플러스 0.1 했습니다. 그럼 110만 원 곱하기 1.1이니까 120일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이 100 플러스 곱하기 자, 1 플러스 0.1 이 두 개 크기는 뭐하다? 이 보세요. 두 개 크기는 뭐하다? 같다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110을 요 놈으로 바꿔 쓰겠다는 얘기예요. 요 놈만으로. 그러니까 수학적 용어로 하면 치환한다고 할 건데 110과 이 크기는 같죠? 110을 요걸로 바꿔 쓰겠단 말입니다. 옮겨 쓸게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했죠. 또 있습니다. 여기 1 플러스 0.1 그냥 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0.1을 몇 번 곱하라는 얘기? 두 번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만 원 정리할게요.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승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1.1은 몇 번 곱해라? 두 번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1이죠? 이건 민년말이 얼마가 된다? 121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이 편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분하러 갑니다. 그럼 100만 원은 현재의 금액이죠. 프레젠트 밸류라고 할 겁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겠다 하지 말고 현재가 뭐다? 프레젠트 밸류는 같습니다. 121은 2년 후의 금액이죠. 퓨처 밸류라고 할게요.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뭐였던 거예요? 레이트. 2는 뭐다? 기간. 이렇게 수식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이 1 플러스 R의 n승을 계속 만나게 돼. 그 위에 나온 지금 과정 보신 겁니다. n은 뭐예요? 기간. R은 뭐다? 이자율. 그럼 앞으로 이 1 플러스 읽을게요. 1 플러스 R 읽으세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수식을 앞으로 내과 계수라고 합니다. 계수는 또 뭐예요 하면 계산하는 수식이라는 얘기고 내과는 줄임말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줄여가지고요. 미과라고 하지 않고 올내자 내과 계수. 학창시절에 두음법칙 공부한 적 있죠. 별걸 다 한다. 역사라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하냐. 역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미래 가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과 계수라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죠. 읽어볼게요. 제가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하면 뭘 구한다? 미래 가치. 그럼 이 R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수식이니까 앞으로 수익률 혹은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를 구하는 R은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률 이자율이고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놈을 구하라고 하면 양변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해주면 학창시절에 약분한다는 말씀은 들어본 적은 있죠. 자, 요거 날라갔습니다. 요것도 날라갔어요. 그럼 남은 게 뭡니까 하면 요놈, 요거는 3개 남았잖아요. 그럼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의 가치는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이퀄. 얘를 분자로 올려버릴게요. 위에 건 분자, 아래 건 분모 정도는 우리가 다 안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분자도 퓨처 밸류고요.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써먹을 데 없어요. 자, 현재의 가치를 구할 때는 미래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뭐 한다? 할인한다고 읽어야 돼. 오늘 공부 핵심이에요. 현재의 가치를 구할 때는 뭐 한다? 할인한다고 있고 그럼 이 R은 할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미래의 가치를 구할 때는 R을 뭐라고 읽고 수익률 이자율이라고 하고 현재의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현재의 가치는 따라하세요.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할인한다라고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바꿔 읽을게요. 그러면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읽어야 돼. 같게 만드는 뭐라고요? 할인율. 다시 갑니다.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이 R은 뭐라고 읽어요? 수익률이 한다. 이거 읽는 작업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럼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이자율,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럼 읽어볼게요. 자, 이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 얼마? 121만 원. 뒤집어서 2년 후에 121의 현재 가치는 얼마? 두 개 값은 뭐하다? 같다. 이것이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개념하셔야 돼. 현재 100과 2년 후에 121 크기는 뭐하다? 같다라는 걸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한다. 100을
120일로 만들어주는 R은 뭐라고 읽으시고 수익률 이자율 2년 후에 120일을 100으로 만드는 R은 뭐라고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다. 이제 여기가 어려워서 버벅거리면 안 된단 말이니까 오늘 핵심은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뭐라고 읽고 할인한다고 읽고 R은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로 갑시다. 교재로 가서 점검하고 시겠습니다. 큰 2번에 가면 86페이지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죠. 레이트라고 씁니다. 우리 앞으로 R로 통일합니다. 그냥 여기 인터레스트 쓰기도 하는데 의미 없으니까. 단위는 뭐라고요? 원금에 대해서만 붙는 이자다. 별로 의미 없다. 그럼 우리는 복리가 중요하니까 다음 페이지 갑니다. 복리는 별표 갈게요. 복리는 지급받을 이자가 원금에 뭐 됐다? 가산. 또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수익이 뭐 된다? 재투자. 두 번 물어봤습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뭐 된다? 가산이 되는 걸 단위라고 한다고요? 복리. 수익이 재투자되는 걸 복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시험에는 복리 개념 활용합니다. 그럼 니은 항목은 조금 전에 이거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괜히 쳐다보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안 물어봐. 공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 아래 회색 박스 아래 내려갑니다. 여기서 현재 100만 원을 딱 끊고 2년 후에 121만 원이 대기하는 여러분 읽어야 돼. 어떻게 읽을 거야? 1 플러스 R의 N승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걔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계수라고 한다. 다시 읽으세요. 1 플러스 R의 N승은 뭐라고 한다? 내가계수 미래가치계수라고 합니다. 괄호 2번으로 가서 현재 가치를 미래가치로 만들어 맞은 R은 뭐라고 읽으시고 수익률 혹은 이자율이라는 말도 써요. 두 번째 줄이 핵심. 미래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어진 R은 뭐라고 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진 R은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 자, 교재 왼쪽에 100만 원은 뭐라고 읽으시고 현재 가치. 우측에 2년 후 120일은 뭐라고 한다. 미래가치. 여기 보세요.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 얼마? 121만 원. 뒤집어서 2년 후에 120일에 현재 가치는 얼마? 100만 원. 두 개 값은 뭐하다? 같다. 이것이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로 만들어주는 R은 뭐라고 읽고 수익률 이자율.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수식 한번 읽을게요. 자, 현재 오른쪽이 수식입니다. 밑에 용어부터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쓰고 현가, 프레젠트 밸류라고 쓴 것이고요. 미래 가치는 미가가 아니고 뭐다? 내가 퓨처 밸류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 구분하고 공식이 있습니다. 자,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은 뭘 구할 수 있다? 미래 가치. 요 R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률 이자율입니다. 경우에 따라 할증률의 말도 써요. 왼쪽 공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책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읽을 거예요?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할인한다고 있고 그 R을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읽는 방법. 현재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할인한다고 있고 R을 뭐라고 한다? 할인율. 다른 방법을 제가 읽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보고. 자, 다시 읽습니다.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뭐라고 한다? 할인율. 여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뒤에 가면 이게 전부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살림해버렸네. 잘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또 써먹을 내용이니까 여기서 공부한 내용이 5편, 6편, 8편에 전부 다 접목이 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벅거리고 가면 뒤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지금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7월, 8월 가면 제일 쉬운 내용이야. 그때 가면 암기할 게 없어요. 개념만 알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화폐의 시간가치 기초 개념이었습니다. 쉬었다 진행할게요.